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연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FOMC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오전 3시경에 이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연준 이사에 공식적으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7의 호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주가의 방향에는 일치하지 않았는데요. 그 가운데 테슬라는 2%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M7 중에서 테슬라는 순항을 이어갔지만 엔비디아는 오늘 약 1.6%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중국용 칩에 대한 수요 부진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여전히 빅테크들 사이에서 개별주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부각이 됐던 하루였습니다. 그럼 바로 3대 지수 흐름 바로 살펴보시죠. 이 FOMC 금리 결정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단 하루 앞두고 3대 지수가 계속해서 눈치 보기를 이어갔던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7%, 나스닥도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S&P 500도 0.13% 마찬가지로 소폭이나마 꺾이면서 그간의 상승 랠리에 살짝이나마 이 쉼표를 찍었습니다. 이 오늘 시작을 움직인 가장 큰 이슈를 보자면 역시나 FOMC에 관련된 이슈였는데요. 뭐 크게 매크로 지표가 나온 건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지표에서 살짝 이 매파적인 그러니까 신중론이 대두될 만한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소비가 상당히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온 반면에 이 수입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매파적인 의견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내일이죠. 이 9월 FOMC에서 25bp 인하가 될 가능성이 96.1%까지 거의 기정사실화, 유력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조금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50bp, 그러니까 빅컷이 내일 단행될 확률은 4%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또 이어서 이 연내 3회, 그러니까 75bp 인하가 단행될 확률은 69.9%, 이 전날의 73% 대비해서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또 점도표에 대해서 한층 더 주목해 봐야겠고요. 이어서 FOMC 관련해서 끊임없는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미국의 항소법원이 쿡 이사가 제기했던 해임 불복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자리를 유지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FOMC 전까지는 확실하게 이 지위가 확보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는 다소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 바로 트럼프의 백악관 경제 고문이죠. 스티븐 마이런이라고도 합니다. 이 스티븐 미란이 드디어 이 연준 이사로서 완전히 좀 임명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FOMC 회의에 참석 중이고요. 두 인물 모두 이번에 금리 인하 결정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벌써부터 좀 시동을 걸고 있는 스티븐 미란입니다. 이번에 밤사이에 또 한 가지 발언이 주목을 받았는데 그간 연준의 기존의 이중 책무 두 가지 목표라고 함은 첫 번째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가 최대 고용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의 이 제3의 책무를 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바로 적절한 장기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 연준이 이렇게 장기 금리에 개입을 했던 거는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뭐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다만 경제 공황 상태라든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비상시에만 개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월가에서는 이번 발언을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장기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밑작업에 들어간 발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연준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 거기에 더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의 불안감 더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나흘째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약 최대 3%대 상승 보였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2%대 중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까지의 업무 일정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참 쇼맨십이 좋습니다. 이 주요 내용을 보자면 옵티머스 팀과 협력하고 또 주말에는 AI5 칩, 이 삼성전자와 결부가 되어 있죠. 이 칩을 검토를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서 이 미래 핵심 기술들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서
이어서 상승 이어간 테슬라고요. 반면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1.6%대 하락 보였는데 이 중국용 RTX 6000D 칩이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유는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건데 뭐 성능 자체는 나쁘지가 않지만 이미 암 시장에서 절반 이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RTX 5090 칩 성능에 대비해서 성능도 딱히 뛰어난 점이 없고요. 가격이 너무 높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현재 구매를 미루고 있다는 보도 나오면서 엔비디아는 하락했는데 전반적인 자금 흐름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히트맵 통해서 만나보시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테슬라입니다. 1.64% 하락했습니다. 이 밤사이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들려오는 이 중국 쪽 이슈에 따라서 오늘도 하락을 면치 못했던 엔비디아였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23% 하락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영국에 향후 4년간 이 3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을 막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이 소송 이슈가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입니다. 또 반대로 테슬라가 2.8% 거의 3%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미국 도로교통국이 테슬라 모델 Y의 문 핸들 결함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하겠다. 뭐 이런 소식도 장중에 약간은 좀 악재로 작용이 됐을 법도 한데 아직까지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머스크의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인 소식이었고요. 이어서 이 메타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87% 상승했는데 현재 시각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부터 18일까지 개최 예정인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 이 메타 커넥트를 앞두고 기대감이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종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소매 판매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위 항목이었던 온라인 소비가 굉장히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됐고요. 애플도 오늘 0.62%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 아이폰 에어에 대해서 재평가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중 간의 무역도 마찬가지로 협상이 순항 중에 있다라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가장 큰 볼모로 어찌 보면 잡혀 있었던 애플이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반대로 구글은 0.14%, 뭐 호재도 많았습니다만 악재도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전해진 호재, 이 애플의 아이폰 에어가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웨이모가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로보택시 테스트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지만요. 광고기술 회사 매그나이트가 장중에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불법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어서 다른 광고 회사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게 주요 이런 이슈였는데 이 때문에 결국 약보합에서 안타깝게 마무리가 됐었던 이 구글. 이어서 에너지 쪽이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엑손모빌이 2%대 강세 보였는데 유가 상승의 영향이 컸습니다. 밤사이에 이 WTI가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이슈로 다시 한번 날아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에너지주들 정유주 위주로 강하게 상승 보였고요. 어제 상승 큰 폭으로 원자력과 함께 올라섰던 전력주들은 오늘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S&P 500 이외의 시장을 움직인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틸 다이내믹스 이 3분기 EPS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 이 때문에 8%대 강세 보이면서 시장 크게 움직여줬고요. 리비안도 오늘 5.29% 좋은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이 50억 달러 규모의 조지아 공장을 착공한다는 소식이 다시 한번 이 리비안에 힘을 실어줬고요. 조지아가 정말 이 미국의 다음 디트로이트가 될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와 메타 종전에 말씀드린 소식이 있었고요. 또 아마존 1%대 상승 보였는데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죠. 프로젝트 카이퍼가 내년 1분기 5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이 아마존의 주가 1%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반대로 로켓랩은 12%가량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 계속해서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재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계속해서 힘즈 앤 허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락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5%가량 하락 나온 가운데 이 주가가 약 7% 장중에는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요. 미국 FDA가 자사의 웹사이트에서 세마글루타이드,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성분이죠. 이 세마글루타이드 관련해서 홍보 문구가 허위, 오해의 소지가 있다, 조금 과장됐다라면서 경고를 했는데 이와 비슷한 이유로 일라일릴리 역시 이 젯바운드의 온라인 홍보 영상에 관련해서 FDA로부터 이 경고 서한을 받았습니다. 다만 노보노디스크도 비슷한 경고 서한을 받았는데 밤사이에는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노보노디스크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인 카그릴린타이드가요, 이 굉장히 좋은 임상 결과를 보였는데 68주간 평균 12%의 이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한층 치열해진 비만 치료제 시장 속에서 노보노디스크가 요즘 다시 한번 또 승기를 잡아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고요. 계속해서 엔비디아 1.64%, 마이크로소프트는 1.23%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의 희비가 여전히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 함께 보시면은요. 오늘 이제 영국 쪽으로의 투자 소식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알파벳이 마감가는 약세였는데요. 0.14% 약세권 맞췄지만 사실 호재가 있었습니다. 구글 AI 쪽으로 개발을 위해서 영국에 68억 달러 수준의 이 공식 데이터 센터를 개설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장중에는 흐름이 괜찮았던 종목인데 하락으로 전환돼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메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18일에 메타 커넥트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소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하이퍼노바를 공개할 예정이고 여기에 이제 이 메타의 CEO, 저커버그 CEO가 공식적인 공개 연설까지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 안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는 47개 중에서 41곳에서 투자 리포트 매수를 제시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애플 0.61% 올랐는데요. 번스타인의 선정으로 인해서 AI 수혜주로 꼽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애플은 하드웨어상으로 굉장히 AI 모멘텀이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목표가를 번스타인에서 290달러를 현재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영향받으면서 상승권에서 흐름 맞췄습니다. 다음 종목과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기술주 조금 더 살펴보시면은요. 테슬라가 2% 넘게 오르면서 M7 종목 가운데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지금 모델 Y 쪽으로 중국 주간 3분기 최고치가 기록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다시금 중국에서의 강세를 지속해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 전기차 세제 혜택 사실상 이번 달 말까지인데 인도 개념이 아니라 취득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장 개념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틱톡 인수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틀 연속해서 오르는 종목입니다. 틱톡의 메가 협상 대상자로 지금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팔란티어는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좀 투자 리포트가 부정적인 것들도 존재합니다. 고평가다라는 얘기 꾸준하게 등장을 하고 있죠. 또 단기 조정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려감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약세권 흐름 맞췄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의 향방이 좋은 소재가 있어도 밀리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면 엔비디아가 1% 넘게 밀리면서 이번 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사입니다. 마크 스티븐스가 약 8,855만 달러 수준의 보통주를 매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부자의 매도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영향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월가에서는 아직까지 이 174달러에서 종가를 마무리한 엔비디아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매수를 유지하는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 넘게 밀렸습니다. 영국에서 AI 관련한 투자 소식, 호재가 상당히 컸는데요. 지금 규모가 구글보다 더 큽니다. 2028년까지 300억 달러 수준의 투자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배당금을 91센트로 올려잡았습니다. 10%가량 인상을 하고 이러한 호재 소식이 있었음에도 약세권 흐름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있는 종목인데요. 일라의 릴리가 2% 넘게 올라갑니다. 이 버지니아주에서 6조 7천억 수준의 공장을 투자하겠다, 신규 센터를 개설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올랐고요.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죠. 카그리린타이드 이 치료제 임상 3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도 1% 넘게 올라가면서 제약주들 흐름 괜찮았고요. 코어 이브가 1% 넘게 빠졌는데요. 가파른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제시가 되면서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B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0.67%의 상승권 마감인데요. HBM 수요 강세 기대가 반영이 되었고요. 목표가는 182달러로 상향 조정 리포트 제시됐습니다. 투자 의견 살펴봤고요. 특징주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유가 WTI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 국제유가는 어느덧 64달러 선 중반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2%대 굉장히 강한 강세 보였는데 다시 한번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소음들이 문제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어제였죠. 바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격을 감행해서 이 국제유가가 다시 한번 좀 상방 압력을 받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이 러시아 내에서 석유 파이프라인을 독점하고 있는 이 트랜스네프트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자국의 석유 생산 기업들에게 생산량을 감축할 수 있다면서 경고했다는 그런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공급 우려가 부각된 국제유가였고요. 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소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6.4원 내리면서 어느덧 1,390원을 넘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370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FOMC를 앞두고 약달러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가 96.6선까지, 96선 중반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 보이면서 원달러는 내려앉았고요. 비트코인 다시 한번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1.36% 상승하면서 11만 6,800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영국과 미국이 원자력 간의 이 협정을 체결을 할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밤사이에는 이 가상자산 쪽, 스테이블 코인 관련 쪽 있어서 또다시 이 협정이 체결이 될 것이다. 협력이 발표가 될 것이란 소식이 다시 한번 가상자산 기대감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이 금도 계속해서 0.23% 상승세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달러 약세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같은 안전자산인 금의 매력이 더 부각이 됐기 때문이고요. 여전히 3,700달러 선 잘 유지해주고 있는 금입니다. 이 미국차는 FOMC 금리 발표를 앞두고 유의미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국채 10년물, 장기채와 단기채 모두 소폭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밤사이의 경제 지표는요, 꽤나 좋게 나왔습니다. 우선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좀 진화가 되는 결과였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 대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이 소비가 아직까지 견조하다는 건데 특히나 온라인 쇼핑을 포함한 음식 서비스업 쪽이 성장을 이끌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쇼핑 관련 업체들, 특히나 아까 아마존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었죠. 또 이어서 미국의 8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예상치가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플러스가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기에 조금 섣부른 것이 아니냐 하는 금리 인하 신중론이 밤사이에 시장 상승을 붙잡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내일 FOMC죠. 우리 시각으로 새벽 3시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3시 반에 파월 의장의 발언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저희도 자세하게 중계를 해드릴 텐데요. 우선 보자면은 가장 먼저 이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25bp 그러니까 스몰 컷이 단행될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력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의 이 시장에서 나온 연말까지 75bp 3회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확신을 과연 이 점도표와 파월 의장이 체크를 다시 한번 해주냐,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주냐 이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이 부분에서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좀 상당한 급락이 연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FOMC가 상당히 좀 이례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크리스토퍼 월러 그리고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 FOMC에서 반대표를 던진 두 인물로 유명해졌죠. 원래 이 연준에서요 이렇게 두 명의 인물이 반대표를 동시에 던진 게 상당히 오랜만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연준의 합의와는 다르게 50bp 더 크게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또 마찬가지로 신임 이사로 새롭게 등장하게 된 스티븐 미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벌써부터 이 트럼프 행보의 앞잡이 역할을 약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고 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연준의 독립성이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서 얼마나 확보가 될지 이 부분 상당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매크로 이슈 왔습니다. 버스턴 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븐 마이런 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연준의 이 공식적인 이사로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이 스티븐 마이런 이사도 이번에 투표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FOMC 금리 결과에 더욱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이던 스티븐 마이런이 연준 이사로 공식적으로 취임했습니다. 연준 독립성 논란 속에서 이번 FOMC 회의부터 의사 결정까지 참여하는데요. 현지 시간 16일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취임 선서를 마치고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고 연준은 밝혔습니다. 임기는 내년 1월 31일까지로 앞서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전 이사의 남은 기간을 이어받게 됩니다. 마이런은 이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연준 이사로 합류하면서 연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도 고용 둔화 우려 속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마이런 이사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영국을 데이터 센터의 화랑지로 낙점을 한 상황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수십억 달러 또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강행한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왔는데요. 구글은 AI 경쟁과 가운데 영국의 새 데이터 센터를 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력한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구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구글은 런던 인근의 하트퍼드셔 월섬 크로스 지역에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공식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68억 달러, 우리 돈 약 9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의 일환인데요. 이 시설은 구글 클라우드와 검색, 지도, 워크스페이스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공기 냉각과 열 재활용 같은 친환경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구글은 2026년까지 영국 내 사업장을 거의 95% 무탄소 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목표도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투자로 연간 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영국 정부도 이를 영국 경제에 대한 신뢰의 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영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을 투입해 AI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투자금의 절반은 설비 확충에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되며 특히 영국 클라우드 기업 엔스케일과 협력해 2만 3천 개 GPU가 탑재된 슈퍼컴퓨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최근 영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투자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투자 발표 직후 단기 실적 불확실성과 차익 실현 매물로 주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딴 투자 발표는 영국이 글로벌 AI 클라우드 산업의 전략적인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AI 패권 경쟁 속에서 영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글로벌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맞물리면서 향후 시장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틱톡의 메가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라클은 클라우드 계약을 유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가 미중 갈등 속에서 기술 주도권 싸움에 어떤 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지 결정되는데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틱톡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틱톡의 핵심 파트너인 오라클은 기존 클라우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CNBC에 따르면 매각 협상 합의안에는 오라클과의 클라우드 계약 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상은 30일에서 45일 이내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지분 구조에는 모 회사 바이트댄스 투자자뿐 아니라 신규 투자자들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오라클은 그동안 틱톡의 주요 클라우드 제공 업체로 미국 사용자 데이터를 분리 관리하는 프로젝트 텍사스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오라클 주가는 1% 이상 상승했고요. 시장에서는 틱톡 계약 유지로 매출 불확실성이 줄고 주가 상승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재무부도 틱톡 소유 구조를 미국이 통제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다시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델 Y가 중국 주간 등록 3분기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3분기 실적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3분기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모델 Y가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에 따르면 9월 8일부터 14일까지 테슬라는 15,350건의 보험 가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주 대비 7.3% 증가한 수치로 올 3분기 들어 가장 높은 주간 실적인데요. 차종별로는 모델 Y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기본 모델 Y는 9,460대,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6인승 모델 YL은 1,030대가 등록됐고요. 모델 3 세단도 같은 기간 4,850대가 판매됐습니다. 특히 모델 YL은 출시 2주 만에 판매량이 조금씩 늘고 있어 향후 분기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승용차 협회에 따르면 테슬라의 8월 소매 판매는 5만 7천여 대로 전년 동월 대비 9.9% 줄었지만 전달보다는 40% 넘게 늘었습니다. 테슬라 차이나의 분기 실적은 직전 분기 대비 크게 늘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이번 3분기 마감까지 테슬라가 지난해 실적을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가 오늘 18일 이 커넥트 행사를 열면서 스마트 글래스 하이퍼노바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카메라 안경을 넘어서 이제는 눈앞에 직접 화면을 띄워주는, 보여주는 안경의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스마트 글래스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메타가 9월 18일 열리는 메타 커넥트 2025에서 새로운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입니다. 이번 제품은 단순한 음성 기반 웨어러블을 넘어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보여주는 안경으로 시장에 도전합니다. 신제품의 이름은 이른바 하이퍼노바, 오른쪽 렌즈에 작은 컬러 디스플레이가 내장돼 알림과 메시지, 지도 안내까지 눈앞에 직접 띄울 수 있는데요. 또한 손목형 제스처 밴드 세레스가 함께 공개돼 이 손가락을 미세한 움직임만으로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업무 현장처럼 음성 사용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는 이번 발표가 단순히 하드웨어 신제품을 넘어서 메타가 제시하는 차세대 컴퓨팅 인터페이스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겁고 비싼 헤드셋 대신 가볍고 실용적인 스마트 글래스가 XR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 틱톡 내가 샀다. 자, 간단하죠? 자, 지금 큰 틀의 합의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언론에서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자, 일단 그 그리어 무역부 대표가 출연을 했죠. 그 그리어 무역부 대표랑 스콧베센트 재무장관, 이 투톱이 항상 모든 협상에 최전선에 서 있고요. 특히 중국과의 협상에서는 이 두 명이 지금 4개 지역 정도 돌았죠. 지금 모두 마치 부루마블을 하듯이 지나다니면서 한 지역마다 거의 24시간 연속 마라톤 협상을 하면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니까 프레임워크라고 돼 있네요. 큰 틀인 거죠. 틀을 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고 최종 도장은 시진핑과 트럼프가 찍어야죠. 찍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큰 틀을 만드는 얼개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트럼프, 시진핑이 그걸 맨날 만나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이런이 임명됐습니다. 어차피 이거는 예상됐던 일이죠. 상원에서 지금 상원 하원이 전부 공화당 우위이기 때문에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공화당은 전원 찬성, 그리고 민주당은 전원 반대.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저번에 그 대규모 감세 법안에서는 지금 상원에서 타이브레이커를 행사하는 이 지금 벤스 부통령의 한 표가 필요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반대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런 거는 지금 다 통과가 되죠. 그냥 청문회 일정 빨리 진행됐고 그냥 임명이 됐습니다. 이제 노동통계국장만 임명되면 되죠. 자, 마이런이 이제 이 투표를 하게 됩니다. 리사콕은 모르겠는데 리사콕은 일단 투표를 할 것 같아요. 지금 법원에 소송을 걸어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해임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마이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마이런은 당연히 지금 뭐 금리 인하에 찬성을 할 것이며 또 그 폭에 대해서 어떤 그 얼마만큼을 부를지 참 주목이 됩니다. 자, 왜냐면 완전히 강성, 그렇죠? 강성 비둘기파 친 트럼프 지금 이사를 임명을 시켜버렸기 때문이죠. 그 자리가 바로 그 쿠글러 이사가 도망간 그 자리죠. 쿠글러 이사가 대학 교수로 돌아가고 그 자리를 왜 나갔는지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 나갔을까요, 도대체? 그 뒷얘기가 이제 전해질 텐데 어쨌든 그냥 나간 것 같습니다. 싫어서. 어차피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어차피 1년 몇 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마이런이 앉혔고 마이런이 지금 그 들어간 다음에 계속 이사를 연이어서 할지 그럼 또 이제 상원의 인준을 또 다시 받아야겠죠, 내년에. 아니면 또 새로운 사람을 할지 뭐 새로운 사람을 한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뭐 모르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스티브 마이런이 한 표의 확실한 트럼프의 어떤 지지를 보내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에 이미 속해 있다. 자, 이거 정말 껄끄럽겠죠, 파월이 아무리 그 포커페이스라고 하더라도 밥도 먹고 같이 연방준비제도 그 건물에서 계속 마주칠 텐데 아주 껄끄럽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인터뷰에서 마이런 이사가 계속해서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파월한테 뭐 파월은 안 그래도 껄끄럽겠죠. 지금 보우먼 이사도 그렇고 클리스토퍼 윌러 이사도 그렇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의견을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기는 뭐 우리나라 군대 장교처럼 2년마다 떠나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오랫동안 그 뭐 우리는 FOMC라던가 뭐 각종 브리핑 나올 때 그때만 뭐 일을 하는 것 같이 뭐 생각이 되지만 매일매일 일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나 여러 부분에서 부딪히겠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뭐 사실 애증의 관계도 없죠. 사실은 자기 할 일만 하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가 어떤 그런 전선을 형성시켜 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파월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기 때문에 더욱더 껄끄럽지 않을까. 더욱더 오랫동안 지나왔는데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그냥 보우먼 이사랑 크리스토퍼 윌러가 마치 자기의 어떤 신복인 양 그렇게 지금 뭔가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구도를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냥 친구 사이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여론에 의해 가지고 뭔가가 지금 전선이 만들어지면 괜히 껄끄러운 거 있잖아요. 오래된 친구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몇 분 후에 헬리콥터에서 전화한답니다. 그렇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로 가라고 전화하겠죠. 자, 좋은 사람이고 매우 재능이 있다. 그리고 이 지금 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 이사로 갔는데 그 뭐 지금 여기서 백악관에서 뭔가 뭐 명칭이 되게 많아요. 나바로도 뭐 경제 고문이고 이 사람도 백악관에 뭐 국가 경제 무슨 자문위원 어쩌고저쩌고 뭐 직책을 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직책을 안 내려놓겠다잖아요. 지금 자기가. 그게 이게 두 개를 겸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뭐 자기가 뭐 마음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트럼프가 이걸 뭐 쳐내지도 않을 것이고. 어쨌든 백악관에 뭔가를 겸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사실. 왜냐 FIB라는 거는 좀 독립된 FRS라는 시스템, 독립된 시스템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이 구조인데 거기서 다른 직책을 겸하고 있다. 마치 우리 공무원 겸직처럼 그렇죠. 공무원이 이 지금 저 퇴근 후에 유튜버로 막 유튜브 진행하다 걸린 거 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런 걸 대놓고 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뭐 그렇게 대놓고 하겠답니다. 두 개를 같이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일을 하고 FIB 가서 일을 하고 이게 사실 그럼 독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백악관에 경제자문을 하는 사람이 FIB에서 금리 결정을 하고 앉아 있으니 그러면 백악관에서 경제자문을 하니까 백악관에 있는 그 여론들을 받아들여갖고 금리에다가 반영시킬 거 아닙니까, 당연히. 뭐 그거 아니더라도 어차피 반영시킬 사람이지만 트럼프가 임명했으니까 공화당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확실한 한 표를 끌어들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엉터리 일을 하고 있었다. 누구냐? 파월이죠. 파월이 엉터리 일을 했었고 금리가 훨씬 낮아져야 된다. 뭐 어제는 또 뭐 빅컷의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또 뭐 저기 장중에 또 저기 주식이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뭐 빅컷이 될지 무슨 저기 될지는 까봐야겠죠. 자, 어쨌든 지금 뭐 훨씬 좋은 사람이고 다 이제 서류에 서명했다. 마이런이 이제 현장에 있다 이미.
네, 다 끝났다.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자, 이제 이 틱톡입니다. 틱톡이 이게 틱톡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틱톡이 그냥 소셜 무슨 저 미디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저게 그냥 놀이거리면 왜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저 엄청난 저기 협상에서 계속 저거를 저울질을 하고 있겠어요. 그냥 소셜 네트워크 놀이거리 우리 무슨 저기 민속놀이 하듯이 노는 공간이라면은 놀던 말던 상관이 없죠. 저거를 왜 저기서 중요하게 저게 너무 지금 중요한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야 나 알고리즘에 선택받았어. 이런 경우 많죠. 알고리즘 신이 강림하셔가지고 어떤 유튜브를 띄워줘서 대박 나서 순식간에 100만 가가지고 슈퍼 이 지금 유튜버 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한테 선택을 하셨다 이러잖아요. 그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파악을 하려고 여러 분들이 다 노력을 하시고 뭐 유추해서 그러고 유튜브에 그것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리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그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아무도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핵심 member들 말고 모릅니다. 틱톡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유튜버가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버의 알고리즘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틱톡에서 알고리즘을 어떤 방향으로 쏟아 부어가지고 지금 이 젠지 세대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강한 인물을 띄웁니다. 슈퍼 틱토커로. 그럼 그 틱토커가 영향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를 하면서 여론 조작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유튜버들 막 이제 구독자 된 다음에 멤버십도 가입하고 그 사람의 뭐 일상이나 그 사람이 하는 그 유튜버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 공감하고 맨날 응원하고 슈퍼챗도 쏘고 그렇게 되잖아요. 마치 지도자처럼.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말하면 모두 다 듣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면 모두 다 듣고 그 사람이 힘들면 슈퍼챗 쏴주고 후원해주고 계좌로. 그렇죠? 그 영향력 강한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 인셉션 보셨죠? 인셉션에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씨앗 하나를 심죠. 그럼 최종 생각이 바뀌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알고리즘이 그거 씨앗이에요. 그거를 트럼프가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막내 아들 배런이 이번에 큰 조언을 해서 자기가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가서 유튜브랑 같이 송출이 되죠. 조 로건의 팟캐스트가 유튜브에서도 송출이 되고 스포티파이에서 송출이 됩니다. 근데 조 로건 팟캐스트의 위력이 대단하거든요. 그걸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배런이 트럼프한테 조언을 한 겁니다.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고 트럼프 1기 때만 해도 유튜브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엔 페이스북의 시대였습니다. 트위터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의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걸 막내 아들 배런이 18살이기 때문에 캐치해서 트럼프에게 알려줬죠. 그래서 조 로건 팟캐스트 가서 3시간을 오줌도 안 싸고 떠들었잖아요. 벤스 부통령도 머스크도. 총 9시간을 3명에서 3시간씩. 그런데 해리스가 어떻게 했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해리스는 조 로건 팟캐스트 나는 거기 못 간다. 내 쪽으로 와라. 그것도 편집본으로 영상을 편집해서 1시간짜리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젊은 층 표심이 완전 갈린 거죠. 젊은 흑인조차도 해리스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알았던 거죠. 미국 젠지 세대들의 엄청난 영향력이 이 지금 유튜브나 틱톡 같은 플랫폼에서 발휘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젠지 세대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30, 40대가 되고 40, 50대가 되고 5, 60대가 되고 기득권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여기서 트럼프 자기 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뭐 루비오가 됐던 벤스가 됐던 계속해서 공화당의 후계자들 이 지금 앉기를 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 있죠. 이걸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3년밖에 지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틱톡의 알고리즘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이든의 그 정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든이 틱톡 금지법을 발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께 다 싫어요. 싫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바이든이 한 법안이 아니었더라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도 틱톡을 인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 인수를 왜 못했냐면 알고리즘까지 인수하는 것이 거부가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완전히 호기를 맞았죠. 왜냐하면 지금 엔비디아의 슈퍼칩이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슈퍼칩을 제한한 가운데
중국이 AI를 키워야 되는데 거기서 길이 막혀버렸잖아요.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틱톡을 인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1기 때랑은 다른 상황이죠. 지금 AI 시대가 1기 때 안 왔거든요. 지금 2기 때는 AI 시대에 빅뱅이 왔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슈퍼칩은 완전 중심 핵심 아이템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렛대로 삼아서 틱톡을 인수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날아갑니다. 지금. 왜냐면 지금 젠지 세대들도 그렇고 미국인의 절반이 유튜브 반 틱톡 반을 봐요. 만약에 틱톡까지 데려오면은 여론을 완전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갖고 오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지금 큰 틀에서 합의했는데 그 알고리즘까지 갖고 오는 거 그건 몰라요 지금. 그리고 지금 큰 회사들이 있다. 여기서도 사실 그 전에 힌트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다 틱톡을 노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앨런 머스크도 틱톡을 노렸거든요. 왜냐면 앨런 머스크랑 지금 저기 뭐 트럼프가 다 마찬가지인 게 자기의 저기 소셜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리죠. 그 정도로 야욕이 큰 사람들이에요. 틱톡을 욕심 안 내겠습니까? 틱톡을 욕심을 당연히 내죠.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는 약간 사이가 벌어졌잖아요. 최근에 사이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보다 머스크 때문에 조금 멀어 보였는데 더 가까워진 사람이 누구예요? 세계 부자 1위로 올라간 그 사람.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회장이죠. 왜냐하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손정혜 회장이랑 샘 알트먼이랑 레리 앨리슨 3명 세워놓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했잖아요. 거기서 머스크가 그때 자기가 바로 옆에 신복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3명이 세워놓고 발표하니까 뿔 나가지고 또 뒤에 가가지고 저 사람들 돈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목리 부린 거죠. 머스크는. 질투가 엄청 심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레리 앨리슨 보고 당신이 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트럼프가. 항상 팔치잖아요. 파월 팔뚝 쳤죠. 에런 저지한테 팔뚝 쳤죠. 지금 레리 앨리슨도 팔뚝 쳤거든요. 항상 팔뚝 칠 때마다 중요한 어떤 자기의 뭔가를 전달할 때 팔뚝을 칩니다. 트럼프는. 그 레리 앨리슨 팔뚝을 치면서 당신이 사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관련이 또 없는 것도 아닌 게 지금 미국 내에서 클라우드 틱톡의 그 정보를 지금 올려놓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운영하는 회사가 바로 오라클이에요. 오라클이 원래 옛날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걸로 캐시카우로 컸는데 최근에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해갖고 지금 아마존, 메타, 지금 구글하고 한 라인에 섰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주가가 급등해버린 거거든요.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확장됐죠. 지금 파인 9이라고 9종목으로 확대됐는데 거기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이 들어갔어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핵심이 되었고 어쨌든 오라클이 지금 사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지금 보도도 오라클로 나왔어요. 지금 미국 사업부 바이트댄스죠. 이거 바이트댄스가 모회사인데 틱톡의 미국 사업부 지분을 오라클이 들어가면서 실버레이크랑 안드레슨 호로이츠 이 3개가 투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미국 투자자들의 지분은 80% 정도.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가장 원하는 거는 알고리즘 갖고 오는 거예요. 알고리즘. 이 틱톡의 알고리즘은 정확히 누구도 몰라요. 네이버 알고리즘도 누구도 모르죠. 틱톡의 알고리즘은 근데 알려진 바로는 뭐까지 저기를 하냐면 화면의 밝기요. 지독하죠. 사람이 우리 사람마다 틀리잖아요. 눈부신 사람은 화면 어둡게 하고 밝게 선명하게 보시는 사람은 화면 완전 밝게 하잖아요. 그런 정보까지 수집을 한답니다. 틱톡은. 그래서 틱톡을 자꾸 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젠지 세대들 지금 예를 들어서 두 개가 있어요. 트럼프가 지금 중국한테 특별히 부과하는 관세 있죠. 멕시코, 캐나다, 중국한테만 특별히 부과하는 관세 있죠. 제가 처음으로 백투 더 백 해가지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죠. 맨 처음에 관세 협상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가? 펜타닐 관세로 시작했잖아요. 그 논리가 뭐였어요? 펜타닐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그거를 어쨌든 들여오게 만들어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부신 것도 그것 때문이죠. 마약을 중국 젊은이들한테 맞게 해가지고 중국 젊은이들이 병들게 해서 워싱턴이고 샌프란시스코고 LA고 대도시에서 막 흐느적거리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게 마약이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정신을 지배하는 마약은 뭘까요? 틱톡입니다. 틱톡 하루 종일 그거 틱톡 거 라이브 들여다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TV 바보 상자처럼 여기 빠져가지고 숏폼만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막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여론 조작에 선동된다. 그럼 중국 공산당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요. 미국 젊은이들이 그냥 몸과 정신을 다 뺏기는 거예요. 몸은 중국이 제공한 펜타닐에
저기 돼가지고 펜타닐 한 대만 놔주세요 선생님 막 이러고 울부짖죠. 자기도 모르는데 피멍 다 들어가지고. 그리고 맨날 틱톡 보면서 공산당이 좋습니다. 시진핑이 좋아요. 이렇게 돼버릴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너무 원하고 있다. 부모님들이 전화 주신다. 미국의 젠지 세대들 얘기하는 거죠. 미국의 아이들이 틱톡을 너무 좋아한다. 이 배런한테도 막내 아들한테도 맨날 그 어렸을 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커서 절대 문신하면 안 돼. 타투도 안 돼. 담배, 마약 절대 안 돼.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미국의 전 아이들에게 전부 지금 이런 것들을 심어주려고. 근데 틱톡하고 마약이 그걸 망쳐버리니까. 그걸 망해야 되니까. 그래야 중국 굴기도 막고. 그리고 러시아산 석유 사는 것도 멈춰야 된다. 뭐 이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막 패션쇼처럼 둘이 나왔습니다. 무슨 패션쇼인가요? 자, 그다음에 그리어 무역부 대표가 또 나와서 인터뷰했죠. 자, 모두 틱톡이랍니다. 자, 이번에 틱톡 협상 때문에 다른 무역 논의는 다 추후로 연기시켰답니다. 이번에 한 게 전부 틱톡 협상만 했대요. 틱톡 때문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었답니다. 틱톡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이 지금 폭스 비즈니스 이거죠. 여기에 나오시는 앵커분 있죠. 옛날에 CNBC다가 여기 왔다는 그분, 안경 쓰신 분, 뒤에 얼굴 나와요. 그분이 이 자료 화면을 냅니다. 그때 중간에 한번 트럼프가 약간 일정 없을 때 갑자기 또 1대1 인터뷰 했잖아요. 그 자료에서 2주 후에 틱톡이 어떻게 될 건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분이죠. 지금 어제 안경 잠깐 벗고 썼다 해요. 이분이 저 자료를 내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틱톡 어떻게 된다고 2주 뒤에 말해준다고 했는데 2주 뒤에 말해준다는 게 이 협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저는 오라클을 기대했다. 이거 사실 보도가 다 나왔는데 뭐 말은 안 하죠. 그리어 무역부 대표나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은 이거는 최종 합의는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찍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발설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앵커의 말에 부정은 못하죠. 오라클을 바랬는데 오라클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못해요. 그래서 미국 구매자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이라고 했지만 지금 오라클이 들어간 게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 자, 어쨌든 틱톡의 미국 자산을 인수할 것인가. 바로 이게 핵심이죠. 근데 핵심은 아까 더 있다고 했죠. 틱톡의 미국 자산을 인수하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계속 오라클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 알고리즘을 안 넘겨주면 안 돼요.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의 신이 뭐를 갖고 움직이는가 그걸 넘겨주지 않으면 그게 빠진 겁니다. 이 팥 빠진 찐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에 분명히 상업자 당사자 간에 상업적 거래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얘기가 나왔다는 거죠. 벌써 일단. 지금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오라클이 얘기 나오는 게 계속 저 얘기예요. 오라클이 그동안 계속 틱톡의 미국 사업부에 아까 말한 대로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말도 똑같은 거죠. 미국 내 중국 기업의 투자 환경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기업이 계속해서 오라클하고 일을 해왔었는데 사실 그거 바꾸기도 좀 불편하잖아요.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방을 계속 쓰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오라클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크다. 레리 앨리슨 팔찌면서 당신이 사줬으면 좋겠어. 이런 트럼프의 어떤 힌트도 있었고 어제 그리어 미역부 대표의 이 말 속에도 있었고 중국 기업이 미국에서 활동하는데 편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오라클이 그동안 클라우드 인프라를 중국한테 제공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보고 그다음에 앵커가 질문 던진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오라클을 바랬는데 저것도 앵커도 뭔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뭐 앵커도 보도를 보고 알았겠지만 자 그리고 금요일에 대통령이 시진핑하고 통화할 것이다. 당신은 무슨 말을 듣고 싶느냐. 자 이번에는 진짜 통화하겠죠. 하도 맨날 무슨 통화를 하고 있다 뭐 하고 있다 했는데 시진핑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푸틴만 초대를 하잖아요. 지금 푸틴하고 만났는데 시진핑하고 트럼프는 진짜 만나질 않았잖아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전화하는 거라도 지금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석 얘기가 나오죠. 자석, 히토류. 그러니까 지금 이 틱톡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지금 요 협상대에 올라왔는데 그 전략 자산을 넘긴다는 것 자체는 왜냐 아까 말한 대로 중국도 이거 만약에 중국도 뭐가 얻을 게 없으면 이거 솔직히 넘길 필요 없잖아요. 왜냐 얼마나 좋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혹은 그 뒤에 벤스가 들어올지 루비오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걸 막는 것보다 틱톡으로 여론 조작하는 게 훨씬 좋죠.
왜냐하면 틱톡에다가 예를 들어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 리더를 굉장히 키워서 지금 사실 정치적인 부분이지만 그게 지금 굉장히 크게 불거져 있는 거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다 아시죠? 극우 우파의 청년 대표가 지금 피습을 당해가지고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그분이 진행하던 팟캐스트에 어제 벤스 부통령이 앉아갖고 진행을 했어요. 거기다 캐롤라인 레빗더벤이 수지 무슨 비서 다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원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있고 트럼프 임기 3년 남았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이 여론 움직이기에 정말 중요한 이 지금 이슈가 발생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시진핑하고 벤스 부통령이 옛날에 중국한테 이랬죠. 저런 촌놈들이랄까. 중국 촌놈들한테 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후계자도 트럼프 못지않고 트럼프 더 이상이 갈 것 같으니 이거를 만약 정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틱톡을 움직여가지고 미국의 젠지 세대들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죠. 인셉션처럼. 마음에 씨앗을 심어가지고. 그러면 정권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계속 나가면 이렇게 되면.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굳이 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틱톡을 내준다? 물론 알고리즘을 내주는 게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어쨌든 합의를 했고 마드리드에서 했던 내용이 대부분 다 틱톡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자체가 중국도 분명히 얻을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얻을 게 뭐냐? 분명히 인공지능 성장에 대한 반도체 어떤 그런 지원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내줬습니까? 히토류도.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라든가 틱톡을 중국이 아쉬울 게 한 개도 없으면은 저거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나 아쉬울 게 없어. 왜 우리가 왜 올려야 돼? 근데 중국도 분명히 아쉬운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게 추정되는 거로는 인공지능발 성장에 관련된 것으로 분명히 추정이 되고 물론 엔비디아가 관련이 아주 깊게 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전략자산이 틱톡과 히토류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놨죠. 여러분들도 협상 딜 네고시에이터 해보셨잖아요. 내가 아쉬울 거 없으면 내가 중요한 거 왜 꺼내요? 그렇죠? 친구들하고 뭐 물물 교환할 때 정말 내가 아쉬울 게 없으면은 포켓몬 카드 무슨 마이클 조던 황금 카드 왜 꺼내요? 그렇죠? 제일 하급 카드 꺼내서 아니면 하급 뭐 NBA 제일 인기 없는 거 카드 주죠. 근데 마이클 조던 황금 카드랑 이 희귀 포켓몬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놓은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나도 얻을 게 크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얻을 게 크니까 저렇게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사파를 만들었는데 트럼프가 지금 아이들 얘기를 했어요. 이 지금 젠지 세대들에 대한 여론 움직임, 거기에 틱톡의 알고리즘이 영향력을 엄청나게 지대하게 미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미래에 뭔가 바뀌어서 큰 것이 이 시대가 바뀌어버릴까 봐 그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예를 들면서 했는데 아이들이 사달라고 부모님까지 전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막 플리즈 바이 틱톡 좀 제발 사주세요. 틱톡 우리 걸로 만들어주세요. 틱톡 너무 재밌어요. 이러니까 트럼프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참 저 상황이 틀린 것 같습니다. 레고 하나 사달라고 해도 벌벌 떨고 있는 저랑은 틀리게 해. 트럼프는 애들이 징징거리니까 틱톡을 사줘버리네요. 자, 오늘의 한 줄 매도평입니다. 트럼프 왈. 애들이 하도 틱틱거려서 내가 톡하고 사줬다. 밤사이 뉴욕 증시를 뜨겁게 달군 이슈들, 우리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를 움직일지 저와 함께 보시죠. 가장 먼저 밤사이에 비트코인이 11만 6천 달러 선 드디어 후반선까지 돌파하는 강한 모습을 재차 보여줬었죠. 물론 금리 인하 기대감도 한 몫을 했지만요. 이 소식도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이런 우호적인 투심을 조성했습니다. 바로 이 미국과 영국 정부가요, 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협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암호화폐와 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들이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이 현지 시각으로 화요일, 그러니까 밤사이에 양국의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 회동을 진행했는데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이 서클과 코인베이스, 리플과 같은 이 암호화폐 전문 기업들도 함께 자리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시티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 바클레이스 등과 같은 주요 월가의 대형 은행들까지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번 협력의 경우에는 이 스테이블 코인 중심의 규제를 연계해서 이 영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특히나 미국의 자본 시장에 더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소식과 함께 이 비트코인의 강세 분위기에 따라서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 다시 한번 이 강세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카카오를 보시면요. 어제는 다소 이 지난 금요일의 급등 이후로 연이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한 가지의 주요한 모멘텀이 또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 예정이 된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바로 이 이프 카카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좀 시장에서 활기를 불어넣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오픈 AI와 협업 중심으로 이번에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공개를 할 텐데 특히나 챗 GPT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들이 새로 공개될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는 23일이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미국 정부가요, 뉴욕의 투자사인 오리온 리소스 파트너스와 50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펀드 설립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핵심 펀드는요, 이 구리와 코발트 또 히토리와 같이 첨단 방산 그리고 첨단 제조업의 필수적인 소재들을 주요 공급망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미 이 중국이 계속해서 광물 수출 통제로 인해서 14년 만에 게르마늄 가격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죠. 거기에 이어지는 미국의 대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서 자원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때문에 우리 구리와 특히나 히토리오 관련주들이 함께 반응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풍산은 대표적인 구리 관련주입니다. 이 탄환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여기와 함께 더해서 풍산은 대표적인 방산주로 꼽히고 있죠. 밤사이에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격화가 한층 더 분쟁이 격렬해지면서 유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산주로서 이미 어제도 5%대 강세 보였고요. 오늘도 관련 이슈 타고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시죠. 이 스페이스X가요, 밤사이에 스타링크의 위성과 휴대폰을 연결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이 휴대폰 내에 탑재하는 장치, 이 반도체를 위해서 칩 메이커들,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업체들과 협력 중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금 이미 지난번에 에코스타로부터 170억 달러의 이 대규모 무선 주파수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었죠. 그게 바로 이번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데요. 이 Direct to Device라고 합니다. 직접 연결이라고 한국어로는 또 번역을 하던데 이 Direct to Device, 지금까지는요. 위성 인터넷 접속을 위해서 작은 접시 모양의 안테나를 이용했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휴대폰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타링크의 획기적인 기술입니다. 자, 업계 전망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앞으로 2년 안에 이 직접 연결 서비스를 지원하는 위성을 새롭게 발사할 거고요. 또 내년 말에는 이 휴대폰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 테슬라와 텍사스에 들어서는 삼성전자의 신규 반도체 공장에서 AI6,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칩을 만들기 위해서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죠. 여기에 삼성전자 위주의 오늘 반도체 공급망, 이 공급사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이 D램과 낸드 가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들도 삼성전자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HBM뿐만이 아니라 D램까지 이제는 함께 반도체를 균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만나봤습니다.
네, 여러분 편히 잘 쉬셨습니까? 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3,000P 시대, 3,000P가 아니라 뭐 3,400이 넘은 상황이 됐죠. 뭐 이제 사실은 여기서 뭐 물론 뭐 20%라는 게 지수가 20% 오른다라는 게 뭐 쉬운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올 들어 거의 지금 우리가 40% 넘게 올랐으니까요. 이제 4,000이라는 지수대가 뭐 그렇게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JP 모건 같은 데는 뭐 1년 안에 우리 시장이 그냥 뭐 기본적으로만 가도 4,000은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며칠 전에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00P 시대라는 이 단어도 뭐 어느 순간에는 이제 4,000P 시대 이렇게 바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장이 좋죠. 장이 좋으면 시장에 돈이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거꾸로 얘기하면 또 시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또 장이 더 잘 가는 걸 수도 있죠. 그 얘기가 이제 오늘 톱기사로 가져온 내용입니다. 15조 3천억 원 규모의 시중 뭉칫돈이 주식형 펀드로 몰렸다. 이게 이제 제목이고요. 요 내용이 나온 그 데이터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나온 2025년 7월 통화 및 유동성 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매달 나오는 지표고 요 지표는 유동성이 시장에 그 달에 얼마나 들어오고 나가느냐 요거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M2라고 보통 얘기하지 뭐 통화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7월 달에 6월 달보다 35조 9천억 원이 늘어나서 이제 4,344조 원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4,344조 원이나 있다,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이게 이 M2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좀 4개월째 계속해서 좀 돈이 늘어나고 있는 시중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M2의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7.1%가 됐습니다. 이게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7%로 회복을 했는데 왜 제가 7%라는 얘기를 하냐면 M2 증가율이 전년 대비 7%를 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소위 말해서 좀 위험 자산 쪽으로 투기성 자산 쪽으로 뭐 투기란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간 위험 자산 그러니까 리스크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 수익률이 나오는 자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서 지난 7월 달에만 이 ETF 같은 이런 데로 들어간 돈이 15조 3천 원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또 증시 대기성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도 이런 게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인데 이게 7조 1천억 원이 증가했고 또 요구불 예금도 역시 6조 9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두 개를 합하면 한 14조 정도가 되는 거죠. 이 14조 원이 넘는 돈도 언제든지 주식시장 쪽으로 물론 꼭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에 좀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고요. 고객 예탁금도 73조 원에 육박을 했습니다. 2022년 3월인가요? 그때 사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제 뭐 엄청나게 시장에 이제 주식시장이 뜨거울 때 그때 고객예탁금 사상 최고치가 75조 원을 살짝 넘었을 때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이제 한 3조 원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가 그때를 뭐 넘어설 수도 있고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때만큼이나 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되겠고요. 뭐 조정에 대한 얘기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시장에 돈이 들어오는 거에 최대 지금 뭐 사실은 수혜자 SK하이닉스죠. 어제도 장이 또 강하게 가는 어제는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더 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코스피에 또 들어온 외국인 어떤 순매수 금액의 또 상당 부분이 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반도체 두 회사에 집중이 됐는데 사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도 됩니다. 80% 이상 되니까 그중에 역시 하이닉스가 가장 많은 돈이 좀 들어오고 있다. 하이닉스 주가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안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어제 34만 8천 원. 이제 35만 원대 또 뭐 우리 뭐 33만 전자 뭐 30만 전자 이런 얘기했던 게 불과 한 2주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35만 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요즘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특정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특정 종목을 대장주로 해서 그 종목의 밸류체인에 들어있는 회사들만 모아서 따로 발라내서 투자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ETF 상품이 되게 유행이다. 그리고 수익률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연히 SK하이닉스 밸류체인 ETF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지금 보십시오. 유니콘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라는 게 지금 최근 한 달간 무려 23% 수익률이면서 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 상품, BYD 중국의 BYD 밸류체인 액티브 상품, 브로드컴 뭐 등등등, 구글 등등등. 그러니까 국내외 해외 쪽에 있는 다양한 밸류체인 액티브 상품에 비해서 이 SK하이닉스 중심의 이 밸류체인 액티브 상품의 수익률이 뭐 단연 좀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당연한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달 새만 SK하이닉스를 1조 7천억 원 넘게 좀 순매수를 하고 이달 들어서만 최근 한 달 들어서만 25%가 좀 상승을 해서 이제 시가총액도 벌써 253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시가총액 그 차이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참 대단합니다. 이럴 때 참 이제 SK하이닉스를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크든 작든 간에 좀 그거를 어느 정도 향유를 할 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좀 일종의 포모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삼성전자랑 나오는데 사실 삼성전자도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은 코스피, 대형주,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요 하에 뭐이 3스타, 요 세 어떤 기준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금리가 만약에 이제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인하가 되고 또 향후 가이던스도 뭐 점도표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트리클 다운 효과가 나오겠죠. 뭐 반도체 같은 경우 소부장 쪽으로 이렇게 하강하는 효과 이게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얘기. 로봇주 얘기 좀 오늘 좀 해보죠. 주톡피어에서 이제 나온 얘기고 로봇주들이 좋을 땐 정말 세게 좋습니다. 뭐 웬만한 섹터 부럽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강한 탄력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잠깐 지나고 나면은 또 돌아와 메타볼. 이게 사실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나왔던 이 우리 이제 로봇 담당 애널리스트 말씀은 그래도 아주 조금씩 우상향은 하고 있다 추세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얘기는 뭐냐면 좋은데 기대감도 너무 좋고 좋은데 반짝이라 이거죠. 이제 그 얘기를 좀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 로봇 기업 상반기 매출 증가율 표를 먼저 보시죠. 왜 이제 이 표를 먼저 보여드리냐면 이게 이제 실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주요 로봇 기업 상반기 매출 증가율입니다. 주요 주가의 수익률 증가율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시메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현대, 무맥스 요 정도. 그다음에 로보티즈, SBB테크, 휴일 로보틱스. 요 사실은 7개, 6개 종목이죠. 이 6개 종목만 올 상반기에 매출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밑에 보시면 사실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제 눈에 좀 들어오시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저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유진 로봇, 뭐 두산 로보틱스 저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무려 뭐 60, 70% 저렇게 매출이 상반기 전년 대비 좀 매출이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봇 기업들 중에서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는 정말 몇 개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게 2분기만 놓고 또 압축을 해서 보면 상반기는 6개인데 2분기만 놓고 보면 그나마 또 줄더라고요. 5개로.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로봇주가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참 쉽지 않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로봇주에 대한 투자 전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뭐 앞서 이제 뭐 이 기사에도 나옵니다만 제가 뭐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뭐 노란봉투법, 뭐 피지컬 AI 등등등 뭐 이런 식의 다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가는 장은 어떤 주가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로봇주가 보여주는 거고, 다만 향후에 대한 기대감만큼 여전히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처럼 주요 주주들, 로보티즈 같은 데도 그렇고 주요 주주들, 루일 로보틱스도 좀 그렇죠. 보면 사실은 대기업들이 주요 주주나 또는 최대 주주가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매출이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일단 투자를 조금 좁혀나가는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지금 그나마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는 아직은 좀 보는 것도 좀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자는 오늘도 엔비디아가 좀 여전히 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엔비디아의 중국용 새 AI 칩의 수요가 생각보다 저조하다 이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중국용 수출용 RTX 6000D 칩 이거에 대한 이제 중국 내 현지 수요가 좀 저조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건데 오늘도 1.6% 떨어졌나요? 이게 중국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 그러니까 AI 추론용으로 좀 만들긴 했는데 중국 기업들의 입장은 이겁니다. 성능이 뭐 나쁘지는 않은데 성능에 비해서 너무 비싸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겁니다. 샘플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그렇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올해 출시했던 이 초고성능 GPU죠. RTX 5090에 비해서 뒤처져 있다 이런 얘기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중국 기업들이 앞서 말씀드린 RTX 6000D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구입할 수가 있으면 이것밖에 대안이 없다 그러면 뭐 가성비가 떨어져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RTX 5090이라고 하는 올해 초에 출시가 된 거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이게 좀 비전통적인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암 시장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격도 오히려 RTX 6000보다 싸고요. 그러면은 암 시장이긴 하더라도 좀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더 가격 싸다. 그럼 굳이 가성비 떨어진 RTX 6000을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 중국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게 이제 결국은 H20 이 부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좀 차세대 AI 칩인 B30A 여기까지 여파가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 주가가 좀 요 며칠 새 좀 주춤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중국의 이 AI 반도체 어떤 이런 굴기가 어쨌든 그렇게 미국이 견제하고 뭐 이것저것 못하게 금정 이렇게 해도 어쨌든 꾸물꾸물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내일 FOMC의 모든 것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밤사이에 미국 증시 이 대망의 9월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역시나 좀 예상처럼 연출이 됐는데 보니까 뭐 M7들도 좀 개별주 이슈들이 상당히 호재를 갈랐고요. 이게 파월 의장의 입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은 네. 기본적으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대하고 사실 이 불안함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고 있는데 일단 유동성 장세에 대해서는 거의 뭐 90% 이상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내일이죠. FOMC에서 금리 인하가 확실시 된다라는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의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하루 남기도 했고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이기는 하지만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제 발표됐던 뭐 잘 아시겠지만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이 모두 예상치를 이제 상회를 하면서 이게 침체성 금리 인하는 아닐 것이다라는 약간 안도의 약간 보합세 이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어떤 이제 AI 관련한 기업들의 어떤 단기적인 어떤 그 이슈들은 많겠지만 최근에 이제 구글을 기반으로 한 이제 새로운 AI 새로운 사이클 그러니까 뭐 추론력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D램하고 낸드 가격을 좀 올리면서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같이 이제 확산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보합권으로 좀 마무리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밤사이에 실제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짝은 이 연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졌다,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침체 우려가 좀 많이 완화가 됐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또 이어서 내일 FOMC 이 관전 포인트 말씀을 해주신 그대로 뭐 내일 25bp 인하가 사실 유력합니다. 비컷 가능성은 뭐 4%도 안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점도표와 파월 발언이죠. 과연 점도표 안에서 연내 3회 인하가 좀 확인이 될지, 그다음에 이 파월 발언에서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약간 보험성 인하인지 아니면은 사후 약방문 성격의 인하인지 이게 좀 갈릴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미국 경기가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이제 소매 판매에서 많이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여기 전문가들의 이제 외신에서 이제 보도가 된 거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류층의 소비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리고 이번 이제 소매 판매가 이제 뭐 온라인 쪽에서 좀 네. 괜찮았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단은 경기는 이제 나쁘진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이제 금리 인하는 선제성 그리고 이제 보험성의 어떤 금리 인하로 유동성 장세의 어떤 초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단기 금리입니다. 단기 금리라는 것은 이제 기준 금리하고 가장 연동성이 크게 움직입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향방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요, 네. 미국의 2년물 단기 금리가 너무 많이 하락을 하게 되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분위기보다는 시장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면서 주시장이 급락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2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3.5%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서 한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 즉 3.2%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인하하게 되고 그리고 향후에도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면 유동성 장세에 대한 어떤 컨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장 측면에서는 이게 뭔가 속에서는 뭔가 침체 우려를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고위층에서는 연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직감을 하고 선제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컨셉으로 시장에서는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네. 단기 금리가 너무 급락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좀 전에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지표가 그렇게 나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소비라든지 이런 쪽은 괜찮지만은 지금 고용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고용 지표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안 좋아가지고 단기 금리가 또 급락을 하게 되면 시장은 약간 이제 유동성 장세보다는 약간 이제 침체성 우려를 좀 반영을 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고용 지표의 악화는 추가적인 더 악화가 되는 시그널은 기본적으로 뭐 AI 시기에 뭐 새로운 이제 고용 지표가 뉴노멀이 된다 이런 컨셉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단기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주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큰 우려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0%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10%가 떨어지게 되면 한 이제 그 당시에 월 기준으로 봤을 땐 S&P 500 기준이 한 마이너스 0.3% 하락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이 되고요. 20%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0%가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이제 미국 증시의 어떤 급락세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금리의 방향성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기 침체냐 아니냐 지금 뭐 아니다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이거를 갈라주는 부분이 바로 이 미국채 금리 그중에서도 단기채 2년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3.5%대 정확하게 그 선에 좀 약간 상회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10%면은 0.3%포인트 그러니까 30bp 하락이죠. 이걸 좀 약간 기준선으로 보시고 여기에서 더 과도하게 하락이 나온 경우
경우에는 미증시가 오히려 침체 우려 때문에 급락 나올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시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현상이죠. 좀 고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시장이 환호를 하니까요. 이게 과연 FOMC 이후에도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하긴 한데 금리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가장 단기 금리가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측면에서 고용 지표 같은 경우가 안 좋고 뭐 전체적인 경기의 어떤 그 침체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저는 부정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막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0 기준에서는 올라와 있는 수준이거든요. 미국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지표들이 예상치 대비해서 상회할 확률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9% 정도 되는데요. 요게 이제 0% 미만으로 거기 뚫고 갈 그런 임팩트로 떨어지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미국 그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하는 그런 명목상으로 그런 컨셉으로 좀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약간의 금리가 좀 최소 횡보하거나 완만히 떨어지는 이런 컨셉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경기 지표가 뭐 엄청 나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뭐 어떤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품은 좀 괜찮으면 고용 좀 나쁘고 네. 다른 고용 지표는 좀 괜찮고 뭐 실업률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약간 혼재되는 경기 지표일수록 저는 주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가는 그 경기 지표의 방향성은 주시장에서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좋게 나온 이 소매 판매랑 산업 생산이 또 다시 한번 시장의 이런 우려를 완화해주는 어떤 완충제로 좀 작용을 했었죠. 한 방향으로 가서도 절대 안 된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제 국내 증시에 과연 이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뭐 2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뭐 환율과 외인 수급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먼저 환율 얘기해볼까요? 거의 뭐 연이틀 제가 오프닝할 때 기준으로 15원 가까이 큰 폭으로 내렸는데 이 특히나 금융지주가 환율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이 관련해서 계속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뭐 달러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 같고 네. 그 방향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저희는 이제 달러가 떨어지는 만큼 원화가 강세가 되기 어려운 2가지의 환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펀더멘탈이 미국 대비해서 좀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기라든지 미국 기업 실적 이런 측면보다도 경기 실적 모두 다 한국이 상당한 열의에 있습니다. 미국은 ROE가 20%가 넘는 국가고요. 한국은 10% 미만인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환율은 원화가 강세가 되는 측면에서 약간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에 이제 논의 되는 네.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500억 달러를 이제 송금을 해야 될 그런 이슈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제 외환 보유액 자체가 한 4,4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거의 이제 외환 보유액이 거의 이제 털리는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원화 측면은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좀 달러 기근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질 어떤 뭐 미국과의 한국과의 어떤 통화 스와프라든지 네.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서서히 송금을 한다거나 이런 컨셉의 어떤 그 무역 협상이 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야 달러가 하락한 만큼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외인들 수급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들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주주 환원도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이재명 100일 이제 취임 그 시기에서 기본적으로 대주주 양도세를 50억으로 했고 구윤철 부총리도 이제 50억으로 유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제 욕심으로는 이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어떤 최대 세율을 이제 35%에서 25%로
대주주 양도세의 25%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야 네. 그 정도가 낮아져야 기본적으로 대주주 입장에서 배당을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옵션이 하나 생긴다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배당 소득세도 조금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과 함께 외인들의 수급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외인 수급이 뭐 이달 들어서만 5조 원 넘게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또 내일 FOMC 이후에 금리 인하 단행되고 나서도 이 외인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지 뭐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근데 일단은 이제 가장 큰 것은 이제 금리겠죠. 좀 전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금리가 엄청나게 흔들려서 침체 우려로 간다. 금리는 인하했지만 연준에서의 어떤 연설 자체가 경기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크게 부각을 시킨다라고 하면 금리는 다시 이제 약간 조금 더 떨어지면서 네.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워낙 강세가 된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미국 증시가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대비해서 디스카운트율이 워낙 좀 심합니다. 한국의 PER 자체가 한 9.7배, 9.8배 정도 되는데요. 아직도 일이 안 됐나요? 네. 네. 9.8배. 예, 그래서 10배가 미만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12.6배인데 중국은 배당 성향이 이제 30% 정도 됩니다. 한국이 20%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후 주주 환원 때문에 연말이라든지 연초에 배당 상향 공시라든지 신규 배당 공시가 많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25%는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11.5배까지는 받을 수가 있겠다. 지금 한국과 중국과의 어떤 사이. 물론 이제 대만은 17배, 뭐 일본은 16배, 미국은 23배. 상당히 좀 우리가 갈 길은 멀겠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중국하고 지금 현재 한국과의 어떤 그 사이를 고려를 한다면 한국의 그 타겟 프라이스는 여기에서 한 15%는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한 3,700에서 3,800, 그러니까 3,750에서 한 3,800 정도는 이 주주 환원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 달러의 어떤 향방이라든지 미국 금리의 어떤 변동성에 약간 우리가 새롭게 리레이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좀 보호막이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상당히 좀 필요해 보이고 기업들도 주주 환원에 좀 많이 힘써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주 환원이 따라줬을 때 이제 상단이 뭐 3,800까지 지금 이제 좀 약간 넓게 봐주시고 있는데 플러스 15%의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금리 인하 기회랑 맞물려서 좀 같이 국내 이슈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뭐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체감 속도에 비해서 갈 길이 멀다는 게 좀 지표를 보니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이어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통 성장주가 크게 좀 다시 한번 수혜를 받는데 특히나 뭐 AI 반도체나 바이오 이쪽이 또 다시 한번 금리 인하 기대가 많고 날아올랐습니다. 어떤 섹터가 제일 많이 좀 오를까요? AI가 지금 이제 그 AI 관련한 업종이라고 하면 미국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업종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실적 모멘텀이 미국에서 실적의 기여도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만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좀 좋고 그러면 나머지 섹터가 나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포트폴리오가 좋은 가운데 IT 쪽에 어떤 이익 모멘텀이 상당히 좀 뚜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미국의 반도체 업종군들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PER이 30배가 안 됩니다. 29배 정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실적으로 기반한 이 고밸류에이션이 계속 정당화되는 그런 흐름이 계속 관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도 지금 보면 이제 구글향, 뭐 브로드컴 이런 측면에서 새롭게 반도체 투자 사이클이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낸드하고 디램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의 어떤 이제 반도체 업종도 그리고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글로벌 그런 이제 디램 낸드 업종들의 실적 추정치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종군에서는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이 디램하고 낸드를 취급하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이 가장 최상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수혜는 조금 더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난주부터 현재까지 거의 5.5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고 강하게 매수를 하는 측면이 있겠죠. 거의 뭐 1년에 살 정도를 뭐 한 번에 이렇게 사고 있는 그런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외인들이 국내 증시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MSCI 코리아라는 그런 인덱스로 들어오게 되는데, 네. 해당 종목군들이 이 두 가지 기업들의 비중 자체가 한 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네. 상당히 그런 수급적인 수혜까지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독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실제로 좀 말씀을 주신 대로 이제 수급에서도 상당히 뭐 외인이랑 기관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승 종목 수 자체는 좀 적었거든요. 그 맞습니다. 이유가 이제 워낙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쏠림 현상 FOMC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이제 실적 이후에도 계속이 될까요? 뭐 일단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반도체 쏠림 현상은 이제 불가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 일단은 뭐 그 돌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어느 정도 그들이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오르면 또 갭 메우기가 분명히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조선, 방산, 원전이라든지 뭐 증권 업종 이런 쪽은 올해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상당히 좋은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증권 이 업종군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라고 해야 되나요? 상호 미디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네이버라든지 이 카카오 이런 업종군들의 네. 이런 종목군들의 실적 추정치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올라간 측면도 있고, 방송 엔터, 뭐 JYP 엔터라든지 SM이라든지 하이브 이런 쪽의 실적 모멘텀도 지금 같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따라가기 어렵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실적 모멘텀을 보유했는데 시장 대비해서 조금 덜 오른 언더퍼폼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노리는 전략도 뭐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뭐 반도체만 이제 고려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좀 약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저희 보고 있고, 지금 한국의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덕에 올라가고 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업종군들의 실적 추정치는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조선, 방산, 원전의 어떤 그 이제 꾸준한 실적에다가 반도체가 애드가 된 셈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한국의 실적 턴어라운드 요 기대감도 사실은 외국인들 수급이라든지 워낙 강세 이런 것과 함께 같이 이제 같은 수혜를 추가적인 수혜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과연 내일 FOMC 금리 발표 이후에도 좀 기존 주도주들, 뭐 AI라든지 금융지주 이런 친구들의 강세가 쭉 이어질까요? 아니면 조금 이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있을까요?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네. 금융지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고배당 종목군들은 뭐 단기적으로 우리가 고배당을 투자하는데 뭐 10% 20% 벌겠다 이런 컨셉으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뭐 연금펀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배당형 ETF라든지 고배당 종목군들을 좀 많이 담아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리레이팅 컨셉 그리고 주주환원의 증가 컨셉에서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들의 어떤 이제 배당 상향이라든지 주주 환원 상향 이런 것들이 주가로 반영이 되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AI 반도체 기업들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요,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 자세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